한 주간의 카메라 루머를 빠르게 정리하는 시간, 마랑의 주간 카메라 찌라시 주까지 마랑 67화 시작합니다. DJI 오즈모 포켓 4 프로, 정확히는 포켓 4P 제품 공개를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진행했습니다. 시네마틱 포터블 카메라 이미지를 주기 위한 퍼포먼스 같은데, 기존 포켓 시리즈에서 가장 많이 지적받던 게 광각 왜곡, 특히 인물 브이로그 찍을 때 얼굴 주변부 늘어나는 느낌, 배경 거리감 이상해지는 느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70mm 상당 망원 카메라가 추가되면서 광각 플러스 망원 조합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 정리하면 듀얼 카메라 구조, 메인 카메라 1인치 시모스, 망원 카메라 1.5분의 1인치 시모스, 화각 20mm 광각 플러스 70mm 망원, 3배 광학 줌, 최대 6배 무손실 수준 하이브리드 줌, 최대 12배 디지털 줌, 영상 최대 6K 60프레임, 4K 240프레임, 10피트 디로그2, 최대 14스톱 다이나믹 레인지, 액티브 트랙 7.0, 저장 공간은 약 100에서 107기가 내장 스토리지, 배터리는 1545mAh, 18분 동안 80%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요 포인트 몇 개를 짚는다면, 첫 번째는 망원 카메라. 이게 사실상 이번 포켓 4 프로의 존재 이유에 가까운데, 광각 짐벌 카메라에서 3배 광학 줌 망원 인물 촬영까지 들어오면서 결과물이 훨씬 자연스러워졌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유출 리뷰에서도 아이폰 느낌이 아니라 미러리스 느낌에 가깝다는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고, 배경 압축과 bokeh 표현이 꽤 인상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방향성인데요. 이번 발표에서 DJI가 계속 강조한 단어, 프로페셔널, 필름메이커, 시네마틱. 예전 포켓 시리즈는 계속 컨텐츠 크리에이터 중심이었는데, 이번에는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DJI도 이번 포켓 카메라를 단순 유튜버 장비가 아니라 실제 영화 제작 보조 카메라 영역까지 끌고 가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디로그2, 14스톱 다이나믹 레인지, 시네마틱 컬러, 이런 표현들을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점인데요. 이 부분도 중요한데 좋아진 만큼 희생한 것도 있습니다. 듀얼 카메라 구조가 들어가면서 짐벌 헤드 자체가 커졌고 무게도 늘어났습니다. 실제 리뷰에서도 헤드 쪽이 무거운 느낌 이야기가 꽤 나옵니다. 그래서 미니 삼각대나 확장 그립 사용이 사실상 반필수적인 듯하고, 망원 상태에서는 미세 흔들림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짐벌 모터 출력도 더 강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배터리 효율은 기존 포켓 4보다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죠. 인스타360 루나 울트라, 며칠 전에 주까지마랑 특별편으로 소식 전해드렸는데, 결과물이야 뭐 직접 찍어보지 않아서 모르겠고, 스펙과 사용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인스타360 루나 울트라가 포켓 4 프로보다 한 발 앞섭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큰 갈림길은 가격이죠. DJI 포켓 4 프로도 가격이 꽤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루나 울트라는 과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포켓 카메라는 작고 편한 브이로그 카메라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포켓 4 프로, 루나 울트라, 여기에 스마트폰까지. 결국 앞으로의 싸움은 누가 더 작은 크기에서 영화 같은 결과물을 뽑느냐 싸움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포켓은 포켓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모르죠. 결과물이 생각을 바꾸게 해줄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DJI 에어 4 루머입니다. DJI 에어 4라는 이름이 중국 비행 신고 앱 안에서 확인됐습니다. 현재 흐름상으로는 늦어도 2026년 4분기 전에는 등장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일부 유출됐는데요. 사진 기준으로 보면 기존 에어 3S보다 팔 부분이 두꺼워졌고, 상단 센서 구조가 거의 매빅 4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상단 장애물 감지 센서 배열이 꽤 눈에 띕니다. 출시 예상은 2026년 9월에서 11월 예상, 포지션은 미니와 매빅 사이, 250g 이하 가능성, 듀얼 1인치 센서, 강화된 전방위 센서와 상단 센서 추가, 배터리는 에어 3S 대비 효율 개선, 디자인은 더 두꺼워진 암 구조, 매빅 스타일 상단 센서 배열. 지금까지 미니 시리즈는 휴대성이 강점이었고, 매빅은 화질과 안정성이 강점이었는데, 에어 4가 1인치 듀얼 구조까지 가져오면 중간 라인이라기보다는 작은 매빅 느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저조도와 다이나믹 레인지 개선폭이 꽤 클 가능성이 보이고, 그리고 진짜 250g 이하로 나온다면 여행 촬영이나 브이로그 드론 유저들은 꽤 관심 가질 만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일한 250g 이하 360도 드론 안티그래비티 A1도 5월 프로모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리뷰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만족스러웠고, 평소 360도 드론을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캐논 EOS R6V, R6 마크3 기반에서 사진 기능을 덜어내고 영상 기능을 더 밀어붙인 영상 특화형 R6입니다. 가격은 R6 마크3보다 낮고 영상 기능은 훨씬 공격적입니다. 핵심 스펙 정리하면, 센서 32.5메가픽셀 풀프레임 시모스, 디직 X 프로세서, 캐논 RF 마운트, 영상은 7K 로우, 7K 오픈 게이트, 4K 120프레임, 캐논 로그2, 로그3, 다이나믹 레인지는 캐논 로그2 기준 15스톱 이상, 손떨방은 최대 7.5스탑 IBIS, 듀얼 픽셀 시모스 오토포커스 2, 전자셔터 최대 40년사, 셔터는 전자셔터 전용, EVF는 없고 내장 액티브 쿨링 팬 탑재, CF 익스프레스 타입 B 플러스 SD 듀얼 슬롯, 풀사이즈 HDMI, USB-C, 무게는 바디 약 598g, 가격은 바디 $2,499. 요즘 해외
해외 영상 제작자들 사이에서 필요성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오픈게이트 영상 기능을 조금 더 정리하면 7K 오픈게이트 로우, 7K 로우 내부 기록, 4K DCI 파인 60프레임, 4K 120프레임, 2K FHD 최대 180프레임, 펄스 컬러, 웨이브폼, 제브라, 타임코드, 프리레코딩 3초 또는 5초, 프록시 기록 지원, CF 익스프레스 메인, SD 프록시 기록 가능 이렇게인데 구성 자체가 시네마 카메라 쪽이죠. 웨이브폼, 펄스 컬러, 타임코드, 프록시 기능 같은 기능은 현장에서 필요한 기능들인데 캐논이 이 바디를 일반 유튜버용보다는 한 단계 위로 만든 듯하고, 두 번째 포인트는 액티브 쿨링인데 기사에서는 까다로운 모드에서도 최대 6시간 연속 촬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실제 현장 사용에서는 어떨지 궁금하고, 이 카메라와 같이 소개된 RF 2050mm F4 PG 렌즈는 사실 R6V와 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정 F4 조리개에 내부 파워 줌 그리고 손떨방을 지원합니다. 20mm는 브이로그나 실내 촬영에 좋고 50mm는 인터뷰나 인물컷까지 커버합니다. 고정 F4라 밝은 렌즈는 아니지만 파워 줌과 내부 줌, IS 조합을 보면 영상 운용성에 초점을 맞춘 렌즈입니다. 가격은 바디가 2,499달러로 R6 마크 3보다 약 300달러 저렴한 가격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EOS R6V와 RF 2050mm 렌즈 킷이 3,699달러. 시네마 EOS까지는 부담스럽고 R6 마크 3는 영상에서 조금 아쉬운 사람들, 그 사이를 R6V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니 알파7 R6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표 나오자마자 시장 반응이 꽤 재미있게 갈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처음엔 알파1 마크2 킬러인가? 이걸 봤는데 막상 뜯어보니까 방향이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알파1 마크2 킬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알파1 마크2 대신 알파7 R6를 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가격 차이가 실제 체감 성능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알파7 R6의 핵심은 고해상도 플러스 속도 플러스 AI입니다. 그리고 완전 적층 센서. 근데 또 재밌는 게 완전 적층인데도 읽기 속도가 알파1 마크2보다 꽤나 느립니다. 알파1 마크2 대비 약 4배에서 5배 느리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굳이 완전 적층 넣어놓고 속도를 제한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니 알파7 R6 핵심 스펙 정리해보면 66메가픽셀 풀프레임 완전 적층 엑스몰 RS 센서, 비욘즈 XR2 프로세서, 최대 16스톱 다이나믹 레인지, 초당 최대 30연사, 초당 최대 60회 AF/AE 계산, 손떨방 중앙 기준 최대 8.5스톱, 주변부 기준 최대 7스톱, 배터리는 신규 MP-SA100 배터리, 8K 30프레임, 8.2K 오버샘플링 4K 60프레임, 4K 120프레임 롱크롭, 듀얼 개인 슈팅 지원, 듀얼 네이티브 ISO랑은 조금 다릅니다. 다이나믹 액티브 모드 개선, 32비트 플롯 오디오 지원, 사축 멀티앵글 LCD, 발열은 최대 8K 120분 연속 촬영, 가격은 미국 기준 4,499달러. 듀얼 개인 슈팅은 알파 시리즈 최초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FX3 같은 카메라의 듀얼 네이티브 ISO랑은 조금 다른데, 듀얼 네이티브 ISO는 저감도용 회로랑 고감도용 회로를 따로 넣어서 상황에 따라 바꿔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 ISO에서도 노이즈를 줄이는데 강하죠. 반면 이번 알파7 R6의 듀얼 게인 슈팅은 한 장면을 서로 다른 게인으로 동시에 읽어서 합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밝은 부분은 안 날리고 어두운 부분은 최대한 살려서 한 장의 영상으로 만드는, 그래서 듀얼 네이티브 ISO가 노이즈 감소 중심이라면 듀얼 게인 슈팅은 안부 노이즈 개선과 디테일 보존, 다이나믹 레인지 확장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약간 애매한 면도 있습니다. 완전 적층 센서까지 넣었는데 알파1 마크2 수준의 초고속 리드아웃은 아니라서 스포츠나 초고속 촬영 유저들은 여전히 알파1 마크2 쪽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하이브리드 유저들은 30연사면 충분한데 66메가픽셀인데 4K 120프레임 롱크롭인데 가격 4,500달러인데 이렇게 되는 순간 오히려 알파1 마크2 존재감이 애매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알파7 R6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매주 새로운 카메라 소식을 빠르게 접하고 싶다면 마랑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번 주 마랑의 주까지 마랑 소식은 여기까지 끝!